인플레하고 함께 결국에는 성장의 둔화가 찾아오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럼 아까 두 번째 얘기해 주셨던 게 중국 얘기인데 예. 중국 헝다가 그 뭐 위기다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예.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린 느낌처럼 들려가지고 네.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한 방에 다 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제가 이제 돈을 빌렸는데 11호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작가님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예. 그냥 저 부익남이라고 불러주시죠. 부익남님께서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11호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10일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11호에 딱 그 갚아야 되는 날 전화를 드린 거죠. 죄송해요. 네. 깜짝 놀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돈을 받아야 갚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돈을 빌려서 그렇죠. 빌려준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갑자기 죄송해요라고 얘기 한마디 딱 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10일 전입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제가 진짜 백방을 노력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보셔라. 네. 일단 30%는 먼저 11호에 드리겠다. 네. 나머지 30%는 2달 후에 드리겠다. 나머지 40%는 저희가 6개월 안에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일단 화가 확 나죠. 짜증도 네, 확 그렇죠. 나지만 일단은 그래도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부터 돌리는 거죠. 저쪽부터. 네네. 저쪽부터 전화하시면서 저쪽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돈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은행 가서 좀 빌려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질서 있는 디폴트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질서 있는 디폴트. 그러면 헝다 사태가 9월 달부터 나왔잖아요. 네. 벌써 3개월 가까이 됐어요. 3개월 가까이 동안 뭘 했냐면은 시장에는 뭘 해줬냐면 얘기를 해준 거죠. 시장에서 헝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위험하다는 네네. 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위험이 된 거고 무언가 투자를 할 때 적어도 그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겠고요. 네. 그쪽에 투자해 놓은 게 있으면 조금씩은 줄여 나갔었겠죠.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은 준 거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진 건 옛날에는 헝다가 힘들다라고 하면 헝다한테 돈을 직접 줬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살아나라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주변에 네. 헝다 주변에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일종의 쿠션이에요. 약을 쳐주는 거죠. 약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헝다 주변에 있는 이쪽 친구들한테 다 돈을 조금씩 이제 유동성을 편하게 이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예. 들어 은행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에 그러면은 돈을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해도 네. 결국에는 급할 때는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낮은 금리에. 그러니까 헝다가 무너질까봐 옛날에는 헝다한테 돈을 줬는데 네. 그게 아니고 헝다한테 받을 돈 있는 은행들한테 예. 걱정하지 마. 그렇죠. 우선 내가 은행이라든지 큰일 기업, 나면 빌려줄게. 기업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은행들한테 자금을 줘서 그런 기업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주변에서 약을 친다라고 하거든요. 미리 대비하고 예, 있게. 그래서 어젠가 이틀 전에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하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네. 그런 게 이제 돈을 좀 주변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을 예금을 받아요. 네. 그럼 10만큼은 지급준비금에다 넣어놔야 돼요. 네. 그리고 90만큼만 대출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10만큼은 법적으로 10만큼 넣어야 되는데 5만 넣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준율을 낮추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놔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적게 넣어도 된다는 네. 건 그만큼 더 빌려줘. 그렇죠. 라는 그만큼 돈을 더 뿌려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걸로 조금 이렇게 버퍼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쿠션 같은 걸 만들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헝다에 대해서도 혹여나 파산이 생겼을 때도 그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다음에 헝다한테도 지금 이제 그 디폴트를 위한 관리위원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자산을 빨리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시간을 점점 끌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를 해결하는 가장 큰 전략은 미안해하면서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차를 두면서 계속 시장이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서 주변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오래가게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헝다 사태는 약간 그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으면서 해결을 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라고 언더 봐야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아. 결국엔 시장에서 이거 중국 당국도 답이 없다. 이런 건
완전 공포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잘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연쇄도산이 벌어졌을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읽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겠지만 이 헝다는 사실 뭐 이제 시작이고 그런 뭐 개발 회사가 뭐 몇만 개가 있고 다들 지금 뭐 부실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터질 것이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기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기업들 한꺼번에 다 도산 네. 이거는 정말 중국 자체도 되게 위험한 네. 거가 되죠.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시차를 두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가능해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부동산 기업들 절대 돈 못 빌리게 만들어 이렇게 하다가도 지방은 좀 풀어줘.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쬐는 게 아니라 좀 풀어줬다 쬐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명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모든 충격이 한 방에 닥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면서 나눠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완만하게 연착륙을 유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중국이 수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내수 쪽을 좀 키운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부동산 투자 쪽을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네. 확 무너지지 않게 그렇죠.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쪽이 확 무너졌는데 수출 쪽에서 확 올라와 주지 않으면 성장률 전체가 주저앉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수출이 완만하게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다른 소비가 올라올 때까지 얘가 떨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주려고 하는 게 네. 이제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연준하고 똑같이 지금 이거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이거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을 이제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게 네. 돈을 공급해 준다라는 건 결국엔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충격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데 포인트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이 되면 네. 정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런 거죠. 이게 태풍이 뭐냐의 문제인 건데 네.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전 세계 주가가 흔들리고 리먼 사태처럼 터지고 이런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여태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동산 성장으로 메워줬어요. 네. 이게 소비에 의한 성장은 소비해 이런다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아니죠. 네. 수출도 수출해 사줄 애가 다른 나라에서 사줘야지 수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성장은 당국에서 의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자 부동산 개발 하나 진행합시다. 콜.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당국의 의도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이제 없는 거죠. 네. 이 카드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차를 두면서 이쪽 카드를 쓰지 못하면 시차를 두면서 점점 중국에 있는 성장 자체가 조금씩은 좀 둔화가 되겠죠. 이런 거는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경제 체제의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거하고 맞춰가겠죠. 이런 것들은 저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봤을 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건 불안 영향을 요소인 받을 수 거는 있죠. 맞네요. 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미래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다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던 기업들 중에서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들 중에서 어려워진 기업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수출 국가인데 중국도 미국의 수출을 잘 못하게 되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낮아질 거고. 수 그러면 그 성장률 낮아진 게 우리나라의 수출에 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도 하지만 중국 자체가 중간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네.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네.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게 꽤 큽니다. 중국 네.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가 되게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헝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변동성 중에 하나죠. 불확실성. 예,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네. 어쨌든 뭐 아주 훈풍이 불고 막 앞으로 막 달려갈 것만 있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 들으시면 다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쿠션을 줬어요. 유동성이란 쿠션을.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한테 뒤로 그냥 넘어가 보세요. 진짜 믿고
뭐 혹시 머리 깨지면은 10억 줄 테니까 넘어져 딱 이런 거죠. 그때 오케이 한테 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안 보이는 거대한 쿠션이 있었던 거죠. 푹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알았어요. 이제 쿠션이 있는 거 알았어요.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죠. 넘어져 볼래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또 넘어지죠. 또 넘어지죠. 쿠션이 있다라는 게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일종의 치트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트키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치트키를 못 쓴다는 거는 이제는요. 실제로 펀더멘탈 주식을 투자할 때라든지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도 금리가 오른 것보다 더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펀더멘탈에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들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파트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엄한 말씀이 됐긴 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있다. 이제 우리는 쿠션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한번 좀 쿠션이 없다. 예, 쿠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서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투자할 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난 네. 질문 하나 하면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는데 사실 이 길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막 못 느끼고 살았던 거는 네. 중국이라는 존재가 네. 아주 저렴하게 네. 인플레이션을 다 잡아먹어주면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뭐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네. 그러면 중국도 지금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네. 사회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네. 그렇게 수용을 못 해주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있는 건가요? 시중에 돈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는 분명히 저가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물건의 값이 싸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인건비가 올라온 만큼 생산성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IT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 말하면은 생산성 혁명하고도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성 혁명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LOE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생산성 혁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완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느냐? 오케이, 맞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급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일본은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네. 그때부터 30년째 디플레이션이에요. 중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 아니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버블이 깨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게 맞냐?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채가 커졌다라는 네. 것도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물건보다 뭐 수요가 막 늘어나서 뭐 그렇죠. 가격을 이렇게 감당해줘야 되는데 수요 자체가 줄어버리는 예,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수요만큼을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끌어올려줬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세 번째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위드 코로나.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경기가 이제 좀 다시 좀 살아나나 했는데 또 다시 또 뭐 오미크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뭐 변종도 생기고 뭐 변수들이 막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22년을 또 관통하는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상황처럼 계속 변종이 막 생기고 이런 게 해결이 쉽지 않으면 내년 그러니까 22년도의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도 성장도 굉장히 크게 나온 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에브리웨어 진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까요?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아, 그러면 기업들도 끝나겠지 하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할 때마다 수요는 터지는데 기업 쪽에서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걸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터져도 이거는 불확실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안 따라주면 이러면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럼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하고 함께 결국에는 성장의 둔화가 찾아오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에는요. 물가가 너무 높은데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네. 결국엔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경기 침체로.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그렇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 물가만 올라가는데 나는 뭐 물건 살 수도 없고 막 에이씨 못 사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70년대나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다른 건 성장률도 탄탄한 편이고요. 또 하나 진짜 다른 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70년대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거든요. 그게 이제 70년대 10년 내내 석유 파동이라는 걸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근본이 좀 낙관론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의 시나리오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네. 저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베이스가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뭐 모두가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진짜. 이제 그렇습니다. 너무 네. 지치는 것도 있고. 아, 그러면은 그 사실 뭐 22년은 정말 혼돈과 변수의 한 해네요. 네. 다 뭐 연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잘 해주겠지라고 믿고 가고 있는 거네요. 네. 어디 하나가 삐끗하기 시작하면 또 진짜 알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스토리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니까 다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건 물가가 올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 않겠어. 금리가 올라도 부채가 낮은 기업들은, 부채가 네. 크지 않은 기업들은 괜찮지 않겠어. 이런 내러티브들이 작용을 해요.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러네요.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에브리띵이지 이때는요. 안 보셔도 되죠. 왜냐면 찍는 게 오르니까. 네네.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됐을 때는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해지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이 옥석 가리기라는 거는 그 금융시장에서 분명히 또 나타날 거라고,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금리의 상승, 물가의 상승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러한 부동산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사실 부동산도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그렇죠. 뭐 몇 개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네. 이거는 뭐 금리 뭐 난 모르겠고 우선 난 이거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네. 어찌 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집이라는 거를 막 사고 네, 싶어서 그렇죠. 사는 사람일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모든 일생을 막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달리는 네.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이 늘어나는 거를 충분히 그 매수자들한테 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과 네. 안 되는 것이 네. 갈라지는 해가 네. 될 것이다. 그렇죠. 금리의 상승보다 더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미래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들이 그런 형태의 자산들을 찾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들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가시켜서 네. 본인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아, 그럼 그런 기업들에 뭐 다니는 어떤 그 임직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이 또 네. 그 그럴 수 있겠네요. 비용을 또 저는 부담할 수 부동산을 있는 또 그렇게 거니까. 연결하니까 또 그럴 수 있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아무거나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럴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상황상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4% 늘어났다고 네. 경제 성장이 지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체감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 지금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댓글도 보면 누가 사주냐 도대체 이 비싼 집을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그 수치와 이 일상생활의 그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긴 많거든요. 네. 평균의 오름 때문이죠.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럼 이 저축률이 흘러나오면 다 소비를 하겠네. 근데 극단적인 비유로 1조 원의 저축이 있는데 1조 원이 한 명한테 있는 거하고 1조 원이 만 명한테 있는 거하고 소비가 어느 쪽이 자극이 많이 되느냐? 후자죠. 그렇죠. 일단 한 명이 화끈하게 쓰는 거죠.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근거를 들어서 네. 설명해 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불균형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자산 시장에서도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네. 코로나라는 게 그 불균형을 훨씬 더 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 온도 자체가 다를 수 있고요. 이 불균형은 자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성장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면 수출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이게 성장으로 나타나는데 내수 쪽에서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개인이 수출하는 것보다는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괜찮았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기업들이 임금으로 주지 않으면 체감이 또 안 되는 걸 수도 뭐 그럴 있는 수도 건가요?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4% 성장을 했다라는 게 네. 모두가 고르게 그만큼의 성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쏠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거죠. 뭐 이제 수출 대기업만 벌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아예 저성장이면 모두가 흔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불균형하지만 어느 쪽에서의 성장은 나왔으니까 그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이 부동산 쪽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게 네. 뭐 아니 그 돈이 없다 하는데도 또 젊은 분들 중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뭘로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 벌어서 막 집을 막 턱턱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있는 집을 또 파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네. 이게 정말 그 평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기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 우리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뭐 워낙 지금 뭐 변수가 많지만 결국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주식이든 뭐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변수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변수들을 다 늘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다라는 거, 어떤 게 악재다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하고 네. 그냥 갔다가 맞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아까 네. 귀신의 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귀신의 집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조심합시다. 그럼 안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놀라긴 하겠지만 네. 덜 놀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저쪽 숲풀에 가면 곰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조심해. 그때 요렇게 뛰어. 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만나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쿠션을 깔아줬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쿠션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이슈에 대한 변동성,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해 드렸었던 네.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결국에는 뭐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드릴 네. 말씀은 없지만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부채를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영끌이라는 거는 결국엔 빚이 많다라는 건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초조해진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자산 가격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일시적인 하락에도 되게 민감하게 네. 반응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같은 건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정말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조언의 말씀 드려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약간 금리가 우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네, 보수적으로 변수 접근을 열어놔야죠. 좀 하고 네. 그리고 물가도 어쨌든 뭐 당분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수요의 감소를 어쨌든 중앙정부 네.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들이 다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매수세나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우선 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좀 이렇게 한 발 한 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리고 연준을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연- 제일 앞다는 1번에서는 연준에 대해서 체크해 앞다는 주시는 게 연준이. 좋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상황을 보실 때는 위안화 환율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위안화 환율이요? 필요할 것 어. 같아요. 이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이슈로 좀 보셔도, 그러니까 딱 이게 뭐 공시처럼 보시긴 그렇지만 네.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음. 중국 쪽에서의 자본이 좀 빠져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헝다 사태나 부동산으로 인한 성장의 스팀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미크론인데 그건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네. 뭐 결국에는 치명률이라든지 네. 확진자 수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보시니까요. 그거는 제가 조언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접근으로 좀 해보시면 그 어떨까 위안화 싶습니다. 환율하고 연준이 지금 이제 협박하다가 진짜 주먹을 꺼내는지 네. 회초리 드는지를 우선은 지금 연초에는 좀 지켜보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급망이 어떻게 빨리 지금 회복이 되는가를 네. 보고 그렇죠. 공급망이 빨리 와주면 그러니까 회복되면 그 회출이 다시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겠죠. 아, 예, 물가가 그럼- 안정이 되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눌리면 올라갈 거라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네. 예, 그때는 움직이게 근데 이제 되겠죠. 회출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진짜 연초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내년 상반기 쪽에 아마 이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그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그 국내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이 영상은 이제 1월 3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어찌 보면 약간 혼탁할 수 있는 그 22년인데 한 발 한 발 좀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건너듯이 이렇게 좀 한 발 한 발 잘 안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연초에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좀 바란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와주신 오건영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